자연 치아를 살릴 수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임플란트 시술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임플란트 환자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실제로 체감하시나요? 네,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고령의 환자분들이 치아를 상실해서 치과를 찾는 경우들이 부쩍 많이 늘었고요. 네.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도 심미에 관심이 커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틀니를 하신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임플란트 상담이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나 2017년 이후에는 임플란트 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해야 할까요? 임플란트 시술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부작용의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환자 10명 중에 2명 정도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치과 의사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는 임플란트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시술 방법, 그리고 시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도 꼼꼼하게 따져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을 알아보는 당신의 이치. 오늘은 임플란트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최신 정보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새로 나온 임플란트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주실 분입니다. 장호열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제2의 영구치다라고 불릴 만큼 이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중에 요즘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하지만 임플란트도 역시 부작용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요즘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이제 병원을 찾고 있고요. 네. 임플란트 부작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술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과 그리고 환자가 이제 보철물이 장착된 상태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나눌 수가 있고요. 수술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간단한 염증에서부터 심한 어떤 감염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위턱 아래턱에 심게 되는데, 위턱 같은 경우는 우리 강대뼈 속에는 상악동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이 부위에 이제 염증이 확산되는 경우는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그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아래턱에는 우리가 엄청 큰 신경이 지나가요. 그 신경에 임플란트가 지나치게 가깝게 이제 심lik되는 경우는 그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이제 감각이 조금 이상해지는 그런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환자분들이 이제 보철물 장착하고 나서 뭐 굉장히 아프다고 한다든지, 보철물이 잘 안 맞다고 한다든지, 혹은 보철물이 후에 뭐 부러진다든지 이런 그런 합병증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임플란트는 꼭 해야 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만 한다면 성공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시술 후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입니다.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는 골 유착에 달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원장님? 네, 골유착이라면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맞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것을 설명할 때 환자들한테 보통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나무에 넣는 나사못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한 구조예요. 그냥 나사거든요. 하지만 이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사못은 우리가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시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나사못을 넣고 나서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원할 때는 언제든지 뺄 수가 있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처음에는 나사못과 동일하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리모델링이 돼요. 그러면서 임플란트 주변 잇몸뼈가 임플란트 나사선 속으로 자라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그 주변의 잇몸뼈가 완전히 결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골유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무의 나사못이 함께 녹아들어서 결합이 된다라는 것과 흡사한 거네요. 녹아 들어간다 표현은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네. 그 임플란트 표면에 뼈가 자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물 모양처럼 자라 들어가서 완전히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죠. 뼈 속에 있는 세포 조직이 임플란트 표면에 발을 딱 내려서 꽉 잡고 있는 듯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사진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임플란트를 처음에 신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신기 위해서 이제 뼈에 구멍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집어넣게 되는데, 처음에는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혈액이
이렇게 개재되게 돼요. 그러니까 임플란트와 인본뼈 사이에 혈액이 끼게 되는데 이 혈액 속에는 많은 성장인자와 뼈를 재생시키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점점 처음에는 약한 뼈, 그리고 중간 뼈, 단단한 뼈를 거치게 되죠. 단단한 뼈가 되었을 때는 임플란트랑 완전히 결합을 하게 되고 이 단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유착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골 유착이 좋지 않으면 자연 치아처럼 흔들리거나 뭐 빠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위턱, 아래턱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네. 보통 골유착이 되는 시기를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잡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임플란트가 이제 뼈 속에 단단히 고정이 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임플란트가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조직학적 사진인데요. 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보시면 저기 까만색 부분이 이제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약간 자주색 부분이 이제 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러면 제일 왼쪽, 가운데, 제일 오른쪽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어느 부위가 뼈가 많죠? 제일 오른쪽이죠.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에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뼈가 제일 많이 생겼죠. 네. 그럼 상대적으로 세 가지 그룹 중에서 저기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그룹에서 뼈가 제일 많이 생겼고 이제 이런 그룹 우리가 골유착 비율이 가장 높다. 뼈가 제일 많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골유착이 많이 될수록 훨씬 더 뼈에 튼튼하게 결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임플란트에다가는 이제 보철물을 연결해야 되는데 보철물을 끼우고 나서 그리고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밥을 먹게 될 때 단단하게 결합이 될수록 훨씬 더 임플란트가 튼튼하게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에 이런 임플란트가 잘 이렇게 얼마나 골유착이 잘 돼서 뼈에 고정이 됐느냐가 추후에 보철물을 언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보철물을 언제 어떻게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장호율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골유착이 되는 데까지는 보통 3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환자분들이 특히 흡연이라든지 과도한 음주를 통해서 환부가 깨끗하게 유지가 못해서 염증이 생긴다면 임플란트가 골 표면과 부착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왕왕 볼 수 있는데요. 골유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참 많죠.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제가 굉장히 또 쉬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실은 이제 임플란트라는 것은 사실은 우연찮게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다양한 금속들을 이제 넣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해와서 했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 티타늄이라는 금속이 뼈랑 완전히 결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이게 골유착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의 생체 적합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생체 적합성이 좋은 재료를 찾아서 그것을 임플란트로 쓰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하여튼 지금은 대부분의 임플란트 시스템들이 이제 티타늄이라는 금속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몸에 거부 반응 없이 제일 잘 안착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임플란트 회사와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사 형태처럼 보이지만 또 그 디자인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뼈랑 조금 더 강하게 결합하고 또 기능이 가해졌을 때 좀 더 이제 힘을 잘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그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임플란트 표면에도 훨씬 더 뼈세포가 잘 붙을 수 있게끔 임플란트 표면을 잘 가공해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노력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우리가 이제 모든 환자가 뼈 상태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환자들은 뼈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환자는 뼈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안 좋은 뼈 상태에서는 사실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골유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좋은 임플란트 재료라든지 또 고리식재를 사용해서 또 좋은 수술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 강사님처럼 굉장히 이제 그 임플란트의 역사까지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해가 쉬워서 네,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료도 있었고 디자인도 있었고 또 네네. 표면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개선이 되면 결국에는 골 유착이 성공적으로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뼈가 결국은 임플란트 표면에 뼈가 얼마나 많은 수가 얼마나 많은 양이 이제 얼마나 좋은 질의 뼈가 이제 결합이 되는지가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골유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그간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단순하게 나사처럼 생긴 임플란트에 이렇게 많은 디자인과 기술이 들어있는지 몰랐는데요. 네. 오늘 좀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임플란트는 골 유착을 위해서 많은 신기술이 접목되고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골 유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표면 처리 기술이 아마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많은 연구자들과 이제 이런 임플란트 회사들이 가장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위는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표면 처리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사진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임플란트를 보면 지금 그 같은 임플란트인데 두 가지 이 층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반딱반딱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반짝반짝한 예, 부분. 반짝반짝하게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저렇게 회색처럼 무광 저렇게, 형태의 부분. 무광으로 보는 네.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 처음 임플란트가 나왔을 때는 저렇게 반짝반짝한 저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네. 저게 어떤 형태냐면 그냥 기계에서 우리 나사모 깎듯이 그냥 깎은 형태예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맨들맨들한 거죠. 하지만 아래쪽은 어떠한 특수한 처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까칠까칠하게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저 표면에 훨씬 더 뼈세포가 잘 부착되게끔 하려고 모양을 바꿔준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비유하면 사실 쉬울 것 같은데 돌로 따지면 현모암 있죠. 네. 구멍이 굉장히 많은 현모암이 있고 또 매끈한 대리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창기 때 나왔던 그런 임플란트 그 표면 처리 방식들은 이제 그 매끈한 대리석 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방식들은 구멍이 굉장히 많고 까칠까칠한 그런 이제 현모암 같은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현모암 같은 것에다가 진흙을 묻혔어요. 그리고 대리석에도 묻혔어요. 어느 부위에 더 많이 묻을까요? 현모암에 많이 웃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임플란트 표면에 많은 구멍들을 내주고 얼마나 까칠까칠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느냐가 이제 임플란트 표면 처리의 이제 기술이 되겠고요. 그 임플란트 많은 회사가 이제 각자의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걸 연구 발전해 왔고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산부식을 시켜서 표면을 까칠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작은 알갱이들을 반복적으로 때려서 그 부위를 또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구멍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임플란트 표면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죠. 현재는 그러면은 이 현모암 같은 재질만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요즘 나오는 임플란트들은 표면 처리가 굉장히 이제 그런 고단계의 처리를 거쳤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이제 우리가 뼈세포가 그 다음 사진 혹시 보여주시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런 그 임플란트 표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지금과 같은 이제 그물망처럼 구멍도 보이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지금 예를 들면 골세포라 보시면 돼요. 뼈세포라 보시면 되는데 네. 저런 까칠한 부위가 많을수록 세포들이 훨씬 더 잘 부착을 하고 잘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고 자라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현재 임플란트들은 발전해왔다 보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 방송 보시고 나서 혹시 병원에 가셔가지고 제가 받는 그 임플란트가 현모암 같은 건가요?라고 하면 원장님들 굉장히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당황하죠. 네. 예. 역시 장호율 원장 그 대학 교수 출신답게 진짜. 굉장히 말씀을 네, 인정합니다. 잘해주시고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군 사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유빈 씨께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네. 과연 임플란트도 노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임플란트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땡, 땡, 틀렸습니다. 땡이에요? 네. 예, 임플란트에도 노화가 생깁니다. 아. 그렇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그 유빈 씨 같은 경우는 네. 뭐 과자 좋아하시죠? 여자분들 과자요? 대부분 네,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죠. 유통기한 있죠. 유통기한 있죠. 네, 임플란트 유통기한 있습니다. 과자랑 또 이렇게 또 비교를 해서 네, 또 유통이 설명을 있고요. 해주시네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약 10년 전에 미국의 UCLA 대학의 이제 닥터 이제 오가라는 교수님이 이제 네.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임플란트가 이제 처음 생산됐을 때는 굉장히 임플란트의 회사에 많은 기술력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이라든지 표면 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뼈가 부착할 수 있는 그런 활성도가 굉장히 좋은 상태죠. 하지만 이 임플란트가 하루,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응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부착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니까 네. 당연히
처음 생산된 임플란트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그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그 재미난 논문들이 사실은 그 10년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수십 편의 이상 논문이 발표되었고요. 사실 그래서 이 용어를 이제 그 학문적으로는 이제 바이올로직 에이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생물학적인 노화, 임플란트 표면도 이런 생물학적인 노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사진에서 보여지는 게 이게 생물학적 노화를 보여주는 어떤 뭐 모습인가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위에 보이는 지금 저기 사진이 그 임플란트가 시간이 지난 임플란트고요. 아래쪽이 이제 이제 생산된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그 조그만 알갱이들 보이시죠? 네. 이제 저게 뭐냐면 이제 탄소층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기 중에 그런 존재하는 이 탄소층이 그 임플란트 표면과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탄화수소라는 그런 층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표면을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표면에 되도록이면 많은 뼈가 자라서 붙어야 되는데 이런 방해 인자들이 있으면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잘 붙을까요? 아니겠죠. 잘 안 예. 붙겠죠.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층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노화가 임플란트 표면 노화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선한 과자가 더 맛이 좋듯이 또 이제 신선한 그럼요. 임플란트가 권류착이 더 잘 된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 회사랑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이런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이물질, 특히 탄소 같은 이런 성분들과 반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사진처럼 임플란트를 아예 그냥 물 속에 담궈 놓는 거죠. 이 물은 이제 생리식염수 성분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 물 속에 담궈 놓으면 탄소랑 결합하는 그런 비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이렇게 그 공기 중에 노출되는 그런 그 효과를 조금 되도록이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방식도 있고요. 네. 또 다음 그 방식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태양광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 걸 아시죠? 어떻게 나눠지죠? 잘 몰라요. 모르시나요? 네. 예. 과학 수업을 듣는 것 같은데. 네. 네. 태양광 우리 크게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네.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렇게 아, 세 가지 네, 층으로 들으니까 나눠지죠. 알겠네요. 네, 네. 나눠지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자외선 이 파장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자외선 사실 다양한 부분에 쓰고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식당에서 가도 많은 뭐 컵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자외선 살균. 네, 그걸 예. 놓고 있죠. 그래서 자외선을 임플란트 표면에다가 쬐게 되면 네. 임플란트 그 표면에 오염되어 있던 임플란트 있죠. 탄소 성분에 오염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그 자외선 노출시켜서 임플란트를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키는 이런 방식들도 지금 요즘은 개발돼서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과자의 비유를 하셨지만 네. 과자나 우리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그렇죠. 임플란트는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네요. 예. 네. 우리의 피부도 그럼 끊임없는 얼마나 연구로. 좋을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피부도 이제 저도 방금 떠올랐는데 그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피부는 더 노화가 되잖아요. 네. 근데 임플란트는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되돌아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사실은 자외선이 우리 몸에는 이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이렇게 환경이라고 저희가 그쵸, 보통 그쵸.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인체의 나랑 다르게 아까 자외선 소독기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닌 어떤 그런 물체에다가 이런 자외선을 쬐었을 때는 다양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임플란트에는 어떠한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 표면에 탄화수소층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작은 알갱이들 보셨죠? 그런 걸 없애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임플란트가 물과 굉장히 잘 반응할 수 있게끔 그걸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표현해요. 물과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그래서 물에 갖다 대는 순간 물이 임플란트 표면에 쭉 딸려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런 효과를 변화를 주게 되고요. 신수성. 그리고 그 임플란트 표면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네. 이 임플란트 표면의 어떤 그 전압값을 바꾸게 돼요. 아. 세포들이 훨씬 더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뼈를 재생시킬 수 있는 단백질들이
훨씬 더 잘 부착될 수 있는 그런 전압값을 받고 돼서 임플란트의 어떤 그 뼈의 부착 능력, 골 활성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는 좋지 않지만 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에 자외선 처리를 하면 표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초기 고정을 높이고 치료 기간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노화를 줄여줄 수 있다 이 표현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죠. 항노화 효과, 노화된 것을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되돌려줄 있다.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사실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왜 이렇게 그 자외선 처리를 한 임플란트 표면이 이제 도움이 되냐면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친수성을 훨씬 더 높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임플란트가 시간이 지나면 임플란트 표면이 이렇게 오염이 되게 되는데 그 임플란트 표면을 깨끗하게 다시 처리하게 되면 물에 갖다 대는 순간 그 수분들이 임플란트 표면을 따라 쭉 달라올라요. 옛날에 혹시 예전에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 알죠. 기억나세요? 네. 그럼 혹시 여기 사진 방금 보시다시피 네. 사진 보다시피 지금 좌측에 있는 임플란트에다가 물기를 갖다 대었을 때 물기가 그냥 끝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런 자외선 처리를 하게 되면 물기가 임플란트 끝까지 따라 쭉 올라가요. 달려가네요. 예. 그러면 어떠한 여기서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은 혈액입니다. 혈액 속에는 많은 그런 단백질과 성장인자, 그러니까 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죠. 네. 그 멀리 있는 그런 성장인자와 단백질도 피를 따라서 임플란트 끝까지 따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임플란트가 빨리 뼈에 붙을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뼈가 주변에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실험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이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했던 실험입니다. 물론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그 자외선을 처리한 임플란트 그룹과 처리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골 유착 비율이 약 30%에서 40% 이상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네. 훨씬 더 많은 뼈가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위쪽에 있는 그 사진이 이제 그 아까 제가 까만 부위는 임플란트라고 말씀드렸고 보라색 부위는 뼈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위쪽보다 아래쪽이 훨씬 더 많은 뼈가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이렇게 이제 골 생성량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 표면에 자외선을 처리했을 때 그 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기둥을 세울 때 주춧돌이 튼튼하지 않으면 기둥이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임플란트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 잇몸뼈가 좀 튼튼하지 않으면 네. 성공으로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는 사실은 그 우리 치과 의사들의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환자마다 네. 환경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환자마다 뼈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임플란트만 심어도 될 정도로 뼈가 튼튼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주변에 잇몸뼈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만 시술해 놓으면 나중에 보철물을 하기에는 굉장히 약한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골유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지금 모식도를 보면 지금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렇게 우측으로 갈수록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측의 두 경우를 보시면 뼈가 거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뼈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술을 같이 겸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잇몸뼈 이식술이라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 보통 같이 많이 겸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서 치과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치조골이 안 좋아서 뼈 이식을 해야 된다, 맞아요. 뭐 골 이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특히나 아까 보여주신 그 사진처럼 잇몸뼈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골을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네. 단백질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골 형성 단백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뼈를 재생시킬 때 제일 좋은 뼈는 자기 뼈예요. 자기 뼈를 띄어서 이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근데 환자들이 요즘은 너무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하기 싫어하세요. 아프죠. 네, 다른 곳에서 또 뼈를 네, 떼내야 사실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 자기 뼈를 쓰지 않고도 네. 또 우리가 좋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개발되었는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표현하죠. 줄기세포는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네. 줄기세포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 줄기세포에서 시작돼서 줄기세포가 변해서 살이 되기도 하고 근육이 되기도 하고 뼈가 되기도 해요. 그게 그 출발점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줄기세포인 거죠. 네. 결국은 우리 뼈세포도 줄기세포가 출발을 해서 뼈세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변하게 될 때 각각의 그 단계별로 여기 작용하는 인자들이 있어요. 그 인자들은 우리가 많은 그런 단백질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줄기세포가 뼈세포로 바뀌게 되는 단계에서 작용하는 그런 성분이 골 형성 단백질이죠. 말 그대로 골을 형성시켜주는 단백질. 이 친구들이 줄기세포에 반응하게 되면 줄기세포가 골세포로 쭉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마다 좀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재생시킬 수 없을 정도로 잇몸뼈가 좀 심각한 상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뼈가 너무 안 좋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임플란트를 못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냥 틀니를 하셔라 이렇게 치과 의사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개발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좋은 시술법들이 있어요. 그걸 잘 접목해서 사용하면 최근 들어서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수술을 하지 못하는 뼈는 없다 이렇게 보통 저는 표현을 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재료와 좋은 수술법이 같이 가미화돼야 되겠지만 네. 그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런 골 형성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뼈를 재생시켜. 왜냐 이 성분은 사실은 우리 사람 몸 속에도 있어요. 있지만 그 양이 적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 적은 양만 가지고는 골을 재생시키는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골형성 단백질을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런 고리제에 섞어서 쓰게 되면 우리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네. 아주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골 형성 단백질과 만나는 골 이식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고리제 종류는 사실은 이제 많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자가골이라는 이런 방식 우리가 자기 몸에서 띄어서 쓰는 방법을 많이 택했었고요. 근데 네. 요즘은 좀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동종골, 이제 사람 뼈죠. 이거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기증한 그런 뼈를 가지고 처리한 뼈를 쓰고 있고요. 혹은 이제 이종골, 동물뼈죠. 그 보통 소나 혹은 뭐 말 그리고 돼지 이런 돼지뼈. 뼈들 잘 처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병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은 다 제거한 그런 뼈들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뼈 이런 거를 이제 합성골이라고 부르고요. 또 요즘 최근에 새로 개발된 방식인데 자기 치아를 뽑아서 이것을 버리지 않고 치아를 가지고 그 우리가 고리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자가골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또 고리제로 이제 평가를 받고 그래서 이 있고요. 빠졌을 때 이 가지고 있으라고 뭐 그런 가지고 게 있는다고 되는 건 일맥상통인가요? 아니고요.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안 빼자마자 되고요. 바로 이제 네. 정제를 해야 귀하게 되고 좀 가지고 가야 치과에 되나요? 가지고 그렇죠. 오시면 저희가 이것을 잘 가공 처리를 해드리면 좋은 재료로 쓸 수가 이 있어요. 부분은 좀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령성 단백질을 같이 혼합하게 되면 단순히 단독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료만 썼을 때는 여러 가지 능력이 굉장히 제한될 수가 있어요. 뼈를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능력이 제한될 수가 있는데 고령성 단백질을 같이 섞어 쓰게 되면 골을 재생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 기간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되는 그런 환자 뼈의 상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임플란트의 디자인과 네. 뭐 표면 처리, 심지어 그 골 형성 단백질이라는 이런 어려운 얘기까지 많이 해왔는데요. 사실 치과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인데요. 저 역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만으로는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예, 우리가 실제로 환자에게 시술한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환자 케이스는 저도 굉장히 인상적인 케이스라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4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셨어요. 치아 상태가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안 좋으시네요. 네, 굉장히 안 좋은 편이시네요. 그동안 이제 본인 스스로도 관리를 굉장히 못했다, 치료 시기를 놓쳤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빠른 시기에 제때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되지는 맞아요. 않았을 텐데 결국 제가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 이 환자분은 이를 거의 다 뽑아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안 된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를 뽑게 되면 이제 우리가 치료가 돼야 되는데 방식은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아니면 틀린데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치주염이 심해서 뼈 상태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제 그 임플란트보다는 이제 틀니 치료를 권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 환자분이 나이가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굉장히 본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말씀드린 방법, 재료들을 통해서 한번 극복해 보자고 이렇게 환자랑 같이 상의한 다음에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치료가 됐는지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네네. 그 사실 수술 장면 너무 조금 징그러워서 좀 네. 이렇게 넣지 못했고요. 수술 후에 이제 이런 우리가 엑스레이 상태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뼈인데요. 굉장히 위쪽에 보이는 상태가 굉장히 보면 뼈가 부족하죠. 부족한데 임플란트와 고리식 그리고 이 고리식을 할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고령성 단백질이라는 재료를 같이 넣어가지고 훨씬 더 골 재생 효과를 기대를 했고요. 여기서 사용된 임플란트 또한 저는 UV 처리된 임플란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넘어가면요. 네, 뭐 아래턱도 마찬가지로 시술을 하였고요. 결과적으로 이 환자는 그 치아가 이제 다 소실된 상태로 갔었고 발치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까지 이렇게 시술을 하였고요. 사실은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케이스라고 사실은 뭐 다른 병원에서 분류를 했지만 사실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거기에 맞는 수술법을 써서 결국 이 환자는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할 수가 있었죠. 네. 사실 뭐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케이스입니다. 네. 예. 저런 경우면 저도 사실 좀 꺼려질 것 같아요. 환자분들을 대하기가. 근데 뭐 안 할 수가 없죠. 네. 또 오면 또 해드려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저렇게 힘든 수술인 경우에는 또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뭐 종교는 없지만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료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네. 시술 후 결과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그리고 결국 이 환자는 결국 임플란트를 심었으니까 그 부위에 이제 보철 치료를 해서 환자가 다시 씹을 수 있게끔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초기 상태 엑스레이만 봐가지고는 이 환자는 거의 치료 기간을 그 예전에 썼던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보통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치료이지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임플란트 시스템 혹은 이제 그 좋은 그런 고령성 단백질이라는 재료를 같이 혼합해 썼기에 이 환자는 4개월 뒤에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었고요. 지금 보이는 지금 그 사진상에서 지금 숫자들이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보통 언제 이를 만들어 주느냐를 보통 검사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그걸 했을 때 굉장히 짧은 시기에 보통 그 6개월 이상 소요가 돼야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런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본을 뜬다 그러죠. 본을 떠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진처럼 보철물을 환자가 다시 씹을 수 있게끔 기능을 4개월째 회복시켜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단순하게 우리가 그 기존의 방법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이 환자는 1년 동안 고생을 하거나 혹은 틀니밖에 못 낄 수밖에 없었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기에 이제 이렇게 보철을 다시 씹을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환자 또한 굉장히 만족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완전한 보철 치료까지는 끝나지 않았지만 환자는 굉장히 그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실패 확률을 줄이고 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치료든지 간에 주의해야 할 점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는 크게 그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요, 아까 보셨던 환자의 뼈 상태를 잘 분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시술을 할 수 있게끔 잘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마다 다 다른 뼈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 똑같은 시술법으로 한다 그러면 뭐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정확한 진단 하에 거기에 맞는 시술, 좋은 재료를 써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시술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그런 우리가 요구하는 검사라든지 이런 걸 잘 해주시면 아까
그 임플란트 성공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 있죠. 골유착이 잘 돼서 그리고 다시 환자분이 건강한 치아 상태를 회복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또 임플란트 치료법과 주의사항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 당신의 이치, 오늘은 장호열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